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구구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 사회 이런 쪽의 그 뉴스나 신문을 보면 둘로 양분되어 가지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보도 내용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된 사회를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중국 고대 역사가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 한장유 열전의 주인공 한왕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왕국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잘 해소해주는 처세 능력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한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왕국은 중국 한나라 시대 때 경제 황제와 무제 황제 두 황제 사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황제와 여르들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 때 경제 형제들 간의 갈등, 그 다음에 황제와 태유 간의 갈등, 그리고 당시에 흥성하고 있었던 흉노족과 맞서려는 황제의 무제를 말려가지고 흉노와 화친을 이루도록 한 일, 이런 등등의 많은 부분에서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왕국은 신중한 언행, 행동으로서 대립하는 양쪽의 장단점을 날카롭게 집어내서 자기의 소신 있는 행보를 이어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기 무한호 열전에서도 보면 무한호와 위기후가 둘이 갈등을 빚을 때 한왕국이 황제에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회면 사회, 조직이면 조직, 각각의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안정시켜주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왕국의 내용은 어떻게 사람들 간을 융화시키고 조정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왕국. 벌써 이 한안국에서 편안할 안자의 나라국자입니다. 이름부터 나라를 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왕국은 중국 한나라 무제 황제 시절 최고 벼슬인 어사대부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은 당시 여러국 중에 하나인 양나라 지역의 출신입니다. 한왕국이 초기에는 제왕학이라고 불리어지는 한비자 내지 여러 학술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나라 제국 중에 하나였던 양나라 효왕의 밑에서 중대부라는 벼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의 경제가 황제에 오르고 3년째 되던 해에 각 제국에서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 한왕국이 양효왕으로부터 장군으로 임명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5초의 반란을 막아냅니다. 그때 5초 반란이 완전히 평정이 되자 이 일로 인해서 한왕국은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왕국이 갈등을 해소시켜준 중재자 역할을 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일단 당시의 황제 경제와 그 경제의 동생인 양효왕 사이의 갈등을 풀어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나라의 효왕은 한나라 경제와 친형제지간이었으면서 또 어머니 두태우는 둘째인 이 양효왕, 이 이름이 유무입니다. 유무를 더 총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여러국의 관리들을 배정을 할 때 2천석 이상의 복禄을 받게 되는 사람은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두태우가 그 입김이 세가지고 둘째 아들인 양효왕에게는 황제 경제의 승인 없이도 둘째 효왕이 직접 자기 관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이 양효왕이 궁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또 어떤 유희를 벌일 때마다 보면 천자, 그러니까 황제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의례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결국 당시의 천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가 자기 동생이 이런 식으로 행색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머니 두태우도 자기 큰아들 황제인 경제가 언짢게 여기는 것을 딱 눈치채고 양나라에서 보내오는 사신들에게 화를 버럭 내고 접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신에게 너희 양나라 효왕의 행위가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당시 요 한왕국이라는 사람도 양나라의 사신 자격으로 장안에 딱 왔는데, 한왕국은 가장 먼저 두태우나 또는 경제 황제를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의 누나가 있습니다. 대장공주라고 하는데 관두공주라고도 하죠. 이름이 유표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누이를 먼저 만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양효왕께서는 아들로서 효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하로서는 황제인 경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두태우 어머니께서는 어찌 그것을 몰라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양효왕만 두태우 황제 두 분이 관중에서 계신데 걱정되시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군사를 이끌게 해서 5초 반란군을 물리치고 반란군을 서쪽으로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결국 그 반란의 패망을 이끄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양효왕의 힘쓴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두태우께서는 예절과 예법을 내세워서 우리 양효왕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라고 5초 7국의 반란을 막은 공적을 생각해서 좀 어떻게 봐줄 수 없겠느냐, 이해 좀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양효왕의 부친, 그러니까 문제 황제죠. 선대 황제. 문제 황제와 형인 경제 황제, 이 두 분 모두 황제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효왕께서 눈으로 목격한 것은 성대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궁 밖을 나가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때마다 천자처럼 행동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양효왕께서 그때마다 모른 수레의 깃발은 황제께서 하사하신 깃발을 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왕께서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행동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태우 어머니와 황제 경제께서 나를 얼마나 총애하는지 모두에게 알리려고 한 건데, 지금 양나라 사신이 도착할 때마다 책망하고 그러니 우리 양왕은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양왕은 자식으로서 효도하고 또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는데 왜 두태우께서는 오히려 우리 양왕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경제의 누이 대장공주가 두태우를 찾아가서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태우는 상당히 기뻐하면서 야, 딸아, 이 말을 내 동생 경제에 가서 아뢰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대장공주가 황제인 경제를 만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때서 경제가 오해가 풀리고 언짢았던 마음을 쫙 풀고 어머니 두태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별것 아닌 문제로 근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죄를 했다는 거죠. 자, 양나라 사신을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접견을 하고 후하게 상을 내려주고 그러는데, 이 대장공주하고 두태우가 한왕국에게 약 1000금에 달하는 상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한왕국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한나라 조정 안에서도 알리게 되었고, 양나라의 중대부였지만 이제 한나라 천자의국에 와서 조정과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 후에 한왕국이 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당시에 옥리였던 전갑이라는 사람이 한왕국을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왕국이 그 전갑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 꺼진 죄라고 하지만 이 불 꺼진 죄가 다시 살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옥리 전갑이 한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가 다시 탄다면 내가 거기다 오줌을 싸버려서 꺼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윗자리에서 내쳐진 사람을 보고 비아냥거릴 때 아마 이 옥리처럼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근데 양나라의 내사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천석 이상의 복록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조정에서 한왕국을 양나라의 내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몸에서 다시 신분을 찾아서 2천석 복록을 받게 되는 그런 관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옥리 전갑은 그 즉시 몸을 피해서 달아나 버립니다. 오줌을 쌀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한왕국이 전갑을 찾습니다. 전갑이 당장 돌아와서 복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일족을 다 멸하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갑은 할 수 없이 한왕국에게 찾아와서 자기 한쪽 옷걸을 덜어내고 용서를 빕니다. 이때 한왕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줌을 싸고 싶으면 싸봐라. 자네 같은 자는 뭐 내가 벌 줄 가치도 없어 라고 일단 큰 소리 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마음이 있었는지 전갑에게 더 잘 대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정머리는 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양나라의 내사자리가 이렇게 공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왕국이 지명돼서 내려오기 전에 양나라 효왕은 자기가 새로 얻은 제나라 사람 중에서 공손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 공손계를 내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나라 조정에 청을 했습니다. 근데 두태우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필요 없어. 내가 내사 자리에 한왕국을 지정했으니까 한왕국을 삼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 내사 자리에는 한왕국이 앉게 됩니다. 사실 이 두태우가 한왕국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담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왕국을 밀어준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왕국이 이제 양나라에 가서 행동한 이야기, 중재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나라에서 내사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공손괴,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따랐던 양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양나라 효왕에게, 형인 황제 경제에게 때를 써서 나를 황태자로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라라고 이제 꼬드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황제 경제에게 이 양나라의 봉지를 좀 더 늘려달라라고 이렇게 자꾸 종용할 수 있도록 양나라의 효왕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 양효왕이 혹시라도 그런 요구를 하면 한나라 안에 있는 조정의 대신들이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자기 자객을 보내가지고 한나라의 권력을 잡은 모신들 중에서 자기를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게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조조 원앙열전에서 등장했던 오나라에서 승상을 지냈던 원앙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조조 원앙열전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원앙도 그때 그런 이유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많이 살해를 당하자 경제가 마침내 이 일이 양나라에 있는 공손계와 양승이 암살을 계획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공손계와 양승을 반드시 체포해오라 라고 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사신이 여러 차례 이 양나라에 도착해도 수사를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고 막 찾아내도 한 달이 넘도록 이 두 사람을 잡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양나라 안에 내사 자리에 있었던 한왕국이 공손계하고 양승이라는 이 두 사람이 양효왕의 왕궁 안에 숨어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양효왕을 찾아가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군주가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 마땅한데 왕께서는 훌륭한 신하가 없어서 일이 이 지경에 이렇습니다. 지금 공손계와 양승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신께 죽음을 내려서 저 스스로 사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한왕국은 양왕과 음모를 꾸민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양효왕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한왕국의 말을 들은 양효왕은 일단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 있겠나? 당신 그냥 직분 유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왕국은 그때 눈물을 또 한없이 흘리면서
양효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양효왕에게 왕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 황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태상왕과 고제, 그 다음에 황제와 염강왕, 그들 중에서 어느 쪽과 더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태상왕은 고조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태공과 유방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황제와 임광왕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경제와 임광왕은 그 경제의 맏아들 율태자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더 당신하고 더 친하냐라고 물은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양효왕이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그분들 부자지간의 친밀함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왕국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태상왕 유태공과 고제 유방, 그리고 현재 황제 경제와 그의 아들 임광왕, 이 두 사람들과는 부자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방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석자짜리 검 하나 차고 천하를 차지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 태상왕 유태공은 끝까지 국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역양궁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아들 임광왕은 경제의 적장자인 태자였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폐출되어 가지고 임광왕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궁궐을 짓겠다고 종묘 담장 바깥 빈터까지 침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문책을 받아 결국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부자 간의 정을 이유로 해서 공적인 일을 그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을 또 비유를 합니다. 비록 친아버지라도 어찌 사나운 호랑이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비록 친형이라도 어찌 사나운 이리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지금 왕께서 제의 자리에 계시면서 한낱조 사악한 간신배 같은 신하들 터무니없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황제가 금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어기고 법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까? 경제 황제께서는 지금 어머니 두태우 때문에 차마 둘째 아들인 대왕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혹시 그러다가 두태우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대왕께서는 그때 누구에게 의지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을 들은 양효왕이 뜨끔했겠죠. 한왕국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양효왕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한왕국에게 아이고 당신이 그런 말 해주니 너무 고맙네. 내가 지금 당장 공송계와 양승을 내보내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효왕의 이 말을 또 이 두 사람 공송계와 양승이 들었어요. 그동안 잘 숨어 있었는데 내보낸다 하니 괜히 한나라까지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느니 이제 공송계와 양승은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한나라에서 파견된 사자가 이제 조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이 잘 사건이 끝났다라고 보고를 하죠. 이때 경제 황제와 두태우는 이를 잘 마무리 지은 한왕국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서 이 양나라 효왕도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공왕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한왕국이 그 시점에 또다시 법을 위반해 가지고 관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양집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한왕국이 이제 무제가 등극을 했을 때 어사대부가 되죠. 그래서 또 무제가 흉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할 때 흉노와는 화친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이제 황제 경제가 죽고 경제의 아들 무제 유철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 무제의 외삼촌 무한호, 그러니까 경제 부인이었던 왕태우의 동생입니다. 이 무한호 전분이 한나라의 태위가 됩니다. 그때 황제 무제의 외삼촌인 이 전분은 정권을 거의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항국이 전분을 찾아가서 500금의 뇌물, 선물이라고 하지만 뇌물이죠. 뇌물을 줍니다. 그러자 태위 전분이 자기 누이 왕태우에게 찾아가서 한항국을 천거를 했고, 또 황제 역시, 무제 역시도 평소에 이제 한항국에 대해서 어질고 재능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중급 무관 정도 되는 북지의 도의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 또 지나서 나라의 경제 살림, 그 다음에 재무 이런 거를 맡는 대사농으로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 남동 쪽에 민월과 동월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한항국과 당시에 이제 또 빈객을 접대할 때 담당을 맡았던 왕해라는 사람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병사를 이끌고 출정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 월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 월나라 사람들이 자기 왕을 죽이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바로 한나라 군대도 이제 철수를 바로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무제 건원 6년, 그러니까 기원전 135년입니다. 이 무한호 전분이 태위에서 승진을 해서 이번에는 승상이 됩니다. 그때 이 한항국을 전분이 백을 이렇게 써줘가지고 어사대부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항국이 이제 어사대부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 북쪽의 흉노가 사신을 한나라로 보내와서 화친을 하자 이렇게 청해 옵니다. 이때 황제 무제는 조정의 군신들을 모아놓고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도록 합니다. 그때 대행직에 있던 왕회가, 원래 이 사람은 연나라 사람이었는데 여러 번의 그 변방의 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흉노의 사정과 정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회는 이렇게 무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나라와 흉노가 화친을 맺는다고 해도 얼마 지나서 또다시 그 화친을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화친을 승낙하지 말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흉노를 공격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에 이어서 한항국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대를 천리밖 먼 곳으로 보내면 싸움에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저 흉노족은 말도 충분하게 갖고 있고, 또 흉노족이 전투하는 거 보면 새가 날아다니듯이 상당히 민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설사 저 흉노들을 우리가 공격을 해서 땅을 뺏어도 그 땅들은 다 별로 그렇게 사막 지역이라 쓸모도 없는 땅이고, 또 흉노족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그 사람들 가지고 우리 한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 한나라 군대가 수천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싸우기도 전에 모두 지쳐버릴 것이고, 반대로 흉노는 온전한 자기 전력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강하게 쏜 화살도 결국은 끝에 가서 힘을 다해 얇은 비단 하나도 뚫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찬 바람 돌풍도 끝에 가서는 가벼운 깃털 하나마저도 흔들 힘조차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힘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힘이 쇠약해지는 거니까 흉노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화친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의논에 당시 참석했던 군신들 중에서 대부분이 한항국의 주장에 동조를 해서 결국은 황제 무제는 화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읍성에 성업이라는 사람이 왕회를 통해 가지고 화친을 깨고 먼저 우리가 흉노족을 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1년 됩니다. 기원전 13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문군의 마읍성의 유지였던 서옹일이라는 사람이 대행 왕회를 찾아와 가지고 무제 황제에게 흉노에 대한 대책을 보고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흉노가 처음으로 우리 한나라와 화친을 해서 이제 변경 지역 백성들하고 이제 조금 가까워지고 이제 믿을만하게 됐으니까 이때 우리가 재물과 이익을 믿기로 해서 흉노족을 유인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일단 서봉이를 몰래 간첩으로 삼아가지고 흉노로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 우두머리에 있던 선우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마읍의 현령,
그리고 현성, 그러니까 마을 관리죠. 성 안의 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고서 마읍성을 다 차지할 테니까 그때 그 재물들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우리 한탕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선우에게 제안을 합니다. 흉노의 선우는 이 서봉일의 말을 믿고 성공할 수 있겠는데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서로 협잡을 합니다. 그래서 서봉일이 마읍성으로 돌아와서 흉노를 속이기 위해서 현령 대신에 당시에 사형수들의 머리를 딱 팬 다음에 마읍성에 딱 머리를 매달아 놓고 마치 현령을 머리를 자른 것처럼 해가지고 선우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읍의 관리들을 이미 죽였으니까 당신 속히 성으로 쳐들어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선우가 병사 10만 명 정도를 이제 기병을 거느리고 변방의 요새를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무주, 지금의 그 중국 산서성 북쪽의 자우년이라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한나라에서는 기병과 보병 이런 구성원을 약 20만 명을 마읍성 부근의 산골짜기에 매복시켜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으로 위위 이강, 태복 공소나, 그 다음에 대행왕이, 또 태중대부였던 이식, 이 네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서 배치를 시켰고 그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어사대부 한항국을 장군 책임자로 삼았는데 서로 협심을 해서 선우가 마읍성에 진입을 하면 한나라의 매복병이 갑자기 출격을 해서 섬멸을 시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왕회, 그 다음에 이식, 이광, 이 세 사람은 별도 근데 한 3만 명을 모아가지고 흉노의 이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그 위치 있죠? 거기에 그 후방 지역을 공격을 해서 보급을 끊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 선우가 한나라 장성 무주를 향해서 요새까지 막 진입을 하는데 이 백리가 더 지날도록 약탈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도중 들판에 방목한 가축만 있고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우가 이것을 좀 괴이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나라 봉화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화를 지키고 있던 한나라 군사를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그 군사를 찔러 죽이려고 위협을 하면서 너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뭐 하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없냐? 라고 물으니까 이때 그 봉화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한나라 군대 수십만 명이 저 마읍성 아래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선우가 자기 부하들에게 야, 우리 자칫하면 한나라에 속아가지고 다 멸족될 뻔했다. 자, 군사 돌려서 돌아가자 라고 해서 군사를 돌려버립니다. 요새 아래에서 지키고 있었던 한나라 정찰병이 흉노의 선우가 이미 돌아와 버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한나라 군대는 변방까지 추격을 했지만 도망가는 흉노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철수를 해버립니다. 한편 흉노의 후방부대 보급대를 공격하기로 했던 왕의 이 그 군사 3만 명은 선우가 한나라 군대와 교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우의 후방부대를 우리가 공격했다가는 저 선우가 자기 정예 병력들을 보낼 것 같으니까 이 한나라 군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패하겠다 싶어서 임의로 부대를 그냥 철수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황제 무제가 이 보고를 받고 왕회가 선우의 후방부대를 공격하기로 해놓고 지 멋대로 군사를 돌려서 돌아왔다, 후퇴했다, 이런 말을 듣고 아주 격노를 합니다. 그때 이 왕회가 무제 앞에 와서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 흉노가 마읍성에서 침입해가지고 우리 군대와 흉노가 교전을 벌였더라면 저는 흉노의 그 후방부대를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우가 그것을 미리 알고 마읍성을 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은 3만 명의 군사로 흉노를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패전의 치욕을 당할 것으로 여겨가지고 군사를 돌려서 참수당할 것을 각오하고 후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한나라 군사 3만 명은 살려 돌아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변명을 합니다.
왕해의 이 말에 황제의 무죄가 더 승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정의를 시켜가지고 야, 저 왕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정의가 왕에게 두요라는 죄를 물어가지고 참수의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두요라는 게 뭐냐면 전쟁 중에 도망한 죄, 그걸 두요죄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이 됐어요. 왕해가. 그러니까 왕해가 몰래 이번에 승상 전분을 찾아가서 천금의 뇌물을 주면서 나 좀 구명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뇌물을 받은 승상 전분은 노발대발하고 있는 황제에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 누나이자 무죄 황제의 어머니인 왕태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아릅니다. 왕회가 제일 먼저 마읍성에서 적을 유인하자는 계책을 꾸몄는데 지금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그를 죽인다면 오히려 흉노를 위해서 흉노의 원수를 우리가 죽이는 꼴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 황제가 그 시점에 왕태우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러 딱 왔어요. 그러니까 왕태우는 승상 전분이 한 말을 그대로 황제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무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먼저 마읍의 계책을 제의한 자가 왕입니다. 그 때문에 병사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흉노를 공격했던 건데 설사 선우를 잡지 못했을지라도 왕의 부대가 흉노의 후방을 공격했더라면 오히려 상당한 전과를 좀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장병들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일을 묻어두고 왕위를 살려주고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천하에 사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왕해를 처벌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결국 황제의 이 말을 전해 들은 왕해는 참수를 당하는 이 역시 아이고 내가 스스로 자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왕해도 죽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흉노와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한왕국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국은 어사대부를 4년 정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점 이제 승상이었던 전분이 미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승상 전분이 미쳐 죽는 거는 지난번 위기후 무한열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승상 전분이 죽자 어사대부 한왕국이 승상의 직무를 대행해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황제의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때 황제는 차기 승상을 의논하다가 한왕국을 임명하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왕국의 몸 상태가 어떤지 보게 했더니 사신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한왕국이 아직도 절름발이처럼 절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도 한왕국을 승상에 올리는 것을 포기를 하고 대신에 설택이라는 사람으로 승상을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왕국이 승상까지 가는데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근데 한왕국은 병으로 면직된 지 몇 달 뒤에 병이 나았어요. 절름발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다시 한번 한왕국을 이번에 승상 자리에는 못 올렸지만 중위로 일단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위로 또 전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장안을 지키는 그런 장소를 임명을 한 거죠. 자, 이 시점에 거기 장군 위청, 다음에 또 열전에 나오겠지만 거기라는 것은 이제 말을 이용해 기병대죠. 이제 위청이 흉노족을 상당히 많은 공격을 통해서 흉노를 힘들게 했죠. 그래서 용성에서 흉노를 물리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장군 이광, 이 사람은 흉노에 포로로 잡혔다가 갱신이 탈출해서 또 돌아오고 또 공손호는 흉노하고 싸우다가 많은 병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제 사실 뭐 포로로 잡혔다 돌아오고 뭐 병사도 잃고 그래서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속죄금을 내고 서인으로 강등되어서 목숨만을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해가 더 지나서
이번에 이제 흉노족이 대거 변경 쪽을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소 태수도 죽이고 바로 또 안문이라는 곳까지 침입을 해서 수천 명의 한나라 백성들을 살해를 하고 약탈을 합니다. 이때 거기 장군 위청이 그 흉노족들을 추격하라고 위세를 계속 높여갑니다. 한편 위위로 있는 한항국은 재관장군이 됩니다. 이 재관장군이라는 것은 보병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위청은 기병장군이고 한항국은 이제 보병장군이 돼서 어양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지난번에 진승과 오광의 난 얘기할 때 어양으로 이제 끌려가다가 중간에 난을 일으킨 거죠. 지금 현재 북경 북쪽 근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한항국은 흉노족 포로를 생포를 했는데 이 포로가 하는 말이 흉노는 이미 멀리 떠나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포로가. 그래서 한항국은 그 즉시 황제 무지에게 편지를 보내서 마침 시기가 농사철이니까 군대 주둔을 좀 중지해 줄 것을 청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위협이 있을 때는 그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군사로 다 돌리는데 우리 저 500년 전에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또 조금 이제 전쟁의 완화 기간 때는 자기 군사들을 풀어서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위협이 오면 왜군이 자꾸 침입한다 하면 다시 집합을 시켜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한나라의 변방 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병사를 주둔시키지 않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갑자기 흉노가 대거 이 지역 일대를 침입을 한 겁니다. 이때 한항국 군영 안에 겨우 군사가 한 700만 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이 700만 가지고 흉노하고 교전했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자, 이때 흉노족은 약 1000명 정도의 백성과 가축 이런 것들을 막 약탈해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무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경로를 한 거예요. 한항국을 너 농사 짓고 흉노가 멀리 있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열받아가지고 한항국을 이번엔 더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부평이라는 지역에 주둔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오면 올수록 사실은 더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곳으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당시 이 흉노의 포로가 장차 흉노의 군도가 동쪽으로 침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한항국을 더 동쪽으로 발령을 보냈던 겁니다. 한항국은 처음에 어사대부와 호군 장군으로 임명되었다가 그 뒤에 이제 점차 이렇게 배척당하고 소원해지면서 관직도 강등되면서 총애를 받지 못하게 되었죠. 반면에 젊은 장군이었던 위청은 무지의 총애를 받고 그 공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존귀해져 갑니다. 물론 이제 이 위청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가 무지의 또 여자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인연이 됐던 겁니다. 한항국은 이미 조정에서 자기가 멀어지고 소원해졌기 때문에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서 병사들을 이끌고 주둔지를 지키다가 또 흉노족에 또 속아가지고 손실, 사상자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제 자기 체면을 구기게 되고 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정으로는 자기가 마음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동쪽 변방으로 더 밀려나다 보니까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항국은 병이 들었고 최후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항국은 결국 기원전 127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항국의 전체 인생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마천은 한항국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항국은 원대한 그런 책략이 많은 사람이었고 재능과 지혜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충직하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뭐 한항국이 중간에 자기 이제 금이 뭐 재물 이런 거를 통해서 어사대부에 의해서 무한회에게 천분에게 뇌물도 주고 뭐 그런 일은 있었지만서도 어찌됐든 한항국이 청거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오히려 더 한항국보다 더 청렴한 사람들, 더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거를 했다. 그러니까 한항국은 사람을 보는 눈도 있었다라고 사마천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양나라 사람, 호수, 그 다음에 장고, 질타 뭐 이런 사람들을 한왕국이 청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천하의 아주 대단한 명사들이었다라고 사마천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좀 생뚱맞게 마지막에 한왕국에 대한 평보다는 한왕국으로부터 소개받았던 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 호수가 황제 무제가 너무 잘 봐가지고 승상까지 오르게 만들려고 했지만 재수없게 승상에 못 되어고 그 전에 죽어버렸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호수라는 사람이 그 청렴한 성품과 그런 단정한 행동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군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라면서 사마천은 오늘 한장유열전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오늘 한장유열전, 한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중재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 예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흉노와의 싸움에서 등장했던 이광 장군에 대한 열전입니다. 이장군 열전이죠. 사마천은 이광 장군, 이 장군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장군 열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